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라도 자주 뵙네요, 여러분을. 자꾸 저한테 뭘 하라 그러시는데 사실 제가 본전이 다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이게 뭐 하염없이 뭐 공부를 해야 돼서 저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뭘 할까 그러다가 그동안 통증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안 다뤘던 것 같아서 통증으로 정했고요. 몸이라는 게 어떤 게 막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걸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다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서 사실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를 아는 게 요즘에 저는 즐거워요. 이게 이런 거구나. 좀 더 자세하게 아는 거. 그래서 통증은 이렇게 내용이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염증에서도 우리가 다뤘고 그리고 면역에서도 다뤘고 이게 전부 통증과 연결되니까. 그래서 우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마지막 더 이상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는 통증 치료제는 뭐예요? 전부 스테로이드제예요. 염증도 스테로이드제예요. 그러니까 뭐 진통제 정도로 해결되는 거면 몰라도 나머지는 다 뭐 난청이다, 그리고 귀가 아프다 이래서 가도 너무 귀가 안 들리고 문제가 생겨도 이게 다 스테로이드제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통증도 염증도 다 면역도 원인이 같은 건데 우리가 그런 걸 다 다른 거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을 잠깐 공유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잠깐만요. 예전에 우리 혹시 여기 사업하신 지 좀 되신 분들은 우리 그거 아시죠? 자석, 우리 발에 자석 되는 거 나왔었죠. 신발에 넣는 거. 그쵸? 그거 나왔었죠. 그때 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회사에서 통증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뭐라 그랬냐면 모든 통증이 메커니즘은 한 가지라 그랬어요. 메커니즘은 한 가지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 없어졌다. 어떡하지? 네, 조금 아까 이게 뭘 건드리면서 제가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여기에 제가 직전에 맞다, 여기 나왔다. 사진이 나왔다. 여기 보면 통증의 원인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는데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섞이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게 통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포 내액은 다 칼륨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칼륨 이온이. 세포 외액에는 나트륨 이온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섞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경우가 대부분 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몸은 통증을 느낀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느끼냐면 발가락이 바늘로 찔렸다 그럴 때 0.0000001초 만에 뇌로 전달된대요. 통증에 대한 감각이. 그래서 그렇게 통증이라는 게 메커니즘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찌그러지거나 세포가 다치거나 그 세포 내액과 외액이 섞이는 순간 우리가 아야 하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세포 내액과 외액은 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 세포 내액 외액이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런 세포들이 이런 액들 사이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액들이 이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데 혈액 중에는 혈장이라는 세포액이 있고 체액이 있고요. 혈장의 대부분은 사실은 물이죠. 그리고 혈관에도 혈장도 있지만 요런 적혈구들이 있죠. 요런 건 세포잖아요. 그리고 요런 거 나머지는 다 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엄청난 체액에 약간의 세포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우리 몸의 세포는 다 어떤 액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세포 내액은 물론 이 안에 다른 미네랄도 많아요. 그러나 대체로 포타슘 이온이
세포 내부 장벽에 딱 포진하고 있고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단백질. 세포 내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요. 그리고 세포 외액은 나트륨 이온이 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세포 안으로 영양이 들어갈 때와 세포 바깥으로 세포 안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아이들이 세포 안에서 막 일을 하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찌꺼기가 생기죠. 무언가 불순물이.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리고 요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핵막도 있죠. 핵막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건조해지면서 수분을 잃어버리면서 각질이 생겨. 이런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분해되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전부 미네랄하고 단백질들이 이런 역할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게 깨지면 우리는 무언가 통증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에서 자연스러운 체내 변화는 우리가 아픈 줄 모르는데 선순환적인 작용은 우리 아픈지 모르는데 역순이 되거나 우리 몸이 한 번도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통증으로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야. 야, 여기 지금 아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심해. 여기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게 통증이 몸에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항상 얘기할 때 몸에 아주 작은 사인을 무시하지 마라. 그 아주 작은 사인을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뭐가 또 막혔나. 리더님 주석을 지울까요? 주석을 이제 주석을 잠깐만요. 네, 없애드릴게요. 네, 없앴어요. 제가 주석을 없앨게요. 네, 주석이 있으면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이거 통증이 이렇게 그럼 통증은 이렇게 세포 내과 외액이 섞이는데 통증이 이 세포 내과 외액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출혈이 일어나면 당연히 빈혈이 생기니까 내가 몸에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그 성분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성분이 어느 한 성분만 유난히 내가 출혈로 인해서 소실되거나 그러면 통증이 생겨요. 그 균형이 깨지니까. 그러고 빈혈도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어떤 출혈이나 상처로 인한 게 아니어도 내가 지속적으로 혈액을 잘 안 만들어내서 빈혈이 온다. 이래도 출혈과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이 부족한 건 출혈이 돼서 혈액이 부족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출혈이 되게 무서운데 외상 출혈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응급으로 뭐 붕대도 감고 지혈제도 쓰고 그러지만 내상 출혈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혈관벽이 약해서 아주 미세하게 계속 출혈이 일어나면 내상에 내 몸 안에서 체내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용종이나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런 내 몸 안에 체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염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발열, 열이 나면 그 수분이 부족해지게 돼 있고요. 그 혈장이나 내 몸의 체액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자꾸 마르겠죠. 그래서 통증을 수반해서 막 열이 날 때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냥 어디 딱히 여기라고 할 것 없이 아프고 제일 많이 아픈 데가 두통이죠. 그리고 설사할 때도 설사를 막으면 배가 계속 아프죠. 장기의 어느 곳에 지금 수분이 계속 부족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체액이 부족해니까 세포끼리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세포끼리 자꾸 자극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수분 부족은 대표적인 통증의 원인이죠. 만약에 어깨 통증이다, 그럼 어깨에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혈액이 부족하면 수분도 동시에 같이 부족해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얼굴에 여기 얼굴 건조하다. 얼굴 건조한 사람은 어때요? 로션이나 스킨 안 바르면 얼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모든 통증을 수반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생기는 통증, 갱년기를 기점으로 생기는 통증, 40 넘어서 난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요즘에 등이 아파, 뭐 어디가 아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분 부족인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파. 이거 머리에 수분 부족인 거예요. 그러면 수분 부족의 원인이 뭔지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몸은 아주 간단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잠깐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몸에 우리 몸을 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몸을 더 병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발열, 출혈, 수분 부족 이런 걸로 내 몸에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에요. 내가 얘 꼬지 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꼬지 폈어요. 아니면 문틈에 찝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세포 조직이 눌리면서 지금 세포 내과 외액이 섞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막은 닫혀있는 문이나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어느 한 부분 벌어지면서 내과 외액이 섞여요. 그럼 아프죠. 그리고 건조하다는 건 뭐예요? 세포 점막이 메마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내과 외액이 섞이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건조증이나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게 전부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칼에 비었어요. 칼에 비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때요? 비거나 되었을 때 다 여기에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내과 외액이 순간 섞이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건 거기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염증이 있다는 건 이미 세포 조직이 망가지는 거죠. 고름도 생길 수 있고 벌겋게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세포가 이미 병이 들어서 외액과 내액을 관리할 수 있는 세포 점막이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종양하고 용종은 아까 말씀드린 데 이건 되게 수분이 없고 우리 보통 일반 세포보다 크거나 아니면 딱딱하거나 이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주변의 세포들이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생겨서 암도 초기에 작을 때는 별로 통증이 없죠. 그래서 난 암인가 봐 그럴 때 통증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통증이 있다면 그건 암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방암도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 주변에 림프관을 막는다거나 혈관이나 신경관에 영향을 주면 그때 주변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 자체로는 통증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무언가 혹 같은 게 생기면 주변 장기를 누르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리고 이런 발열이나 출혈이나 수분 부족으로 피부가 손상되는 것도 우리가 통증의 원인이 되고 혈액의 미네랄 환경이 깨지는 거. 이거는 미네랄 환경이 깨지니까 세포 내액과 외액이 단순히 칼륨, 포타슘하고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로 이온 조절을 하면서 삼투압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세포 내액에는 더 많은 액들도 있죠.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미네랄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협업을 하는 내 몸은 다 협업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어느 하나가 깨지면 그 나머지 미네랄들이 자기 일을 못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의 미네랄 환경은 우리의 통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쳐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근육이 너무 약해서 조금 움직이다 근육이 삐거나 뭐 우리 근육 다치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겪죠. 인대 파열 뭐 이런 거. 그런 게 왜 되냐면 수분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근육도 수분하고 단백질이 충분하면 파열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환경들인데 이런 게 대부분 수분과 단백질과 미네랄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니까 이런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혈액의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사실은 통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그렇지만 저의 소비자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물도 못 마시는 상황이 와요. 수분 부족이라서 우리 물 막 마시잖아요. 그런데 물을 너무나 안 마시다 보면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오메가3도 우리가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먹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메가3를 못 먹어, 오메가3를 못 먹어. 그러면 어느 순간 오메가3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엔 통증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내 몸이 건강하려면 오메가3를 잘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몸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물을 먹어도 부종이 생기지 않는 신장 기능이 문제가 오거나 신부전증 물을 또 못 마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 몸의 수분으로 관리해라.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히 먹어주면 신장이 건강하거든요. 신장은 수분이 부족하면 병이 빨리 오는 곳이에요.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장은. 그런데 물을 많이 안 마시면 우리가 혈액이 자꾸 탁해지니까 탁한 혈액을 걸러내느라고 신장이 계속 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면 소변이 어떻게 나와요? 노랗게 나오죠. 물을 잘 마시면 소변이 맑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수분을 마실 수 없는, 수분을 공급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면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통증은 전부 수분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딜 가나 저는 물이 저에겐 생명수예요. 여행을 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하루나 1박 2일이나 어디 갈 때는 우리 집에 물통이랑 물병은 다 총동원해가지고 물을 싸가지고 나가고요. 한 2박이다 아니면 1박 2일에도 사람이 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피지워터 주문해가지고 피지워터를 트렁크에 채워가지고 갈 만큼 저에게는 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물을 제대로 먹으면 보조식품을 반만 먹어도 돼요. 근데 물을 제대로 안 먹고 보조식품을 많이 먹으면 보조식품은 보조식품대로 돈만 쓰고 사실은 효과는 그만큼 못 보고 그런데 자꾸 탁해지죠. 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조식품을 먹어도 통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물을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단백질, 미네랄 이런 거를 드시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잘 드시면 얘네들이 알아서 뭘 써요? 지방을 써요. 불포화 지방을. 그래서 내 몸의 영양이 일을 하는 순서나 영양이 일을 하는 원리 그 프로그램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영양을 공급하면 엄청나게 뭘 많이 먹지 않아도 두통, 염증, 통증이나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의 통증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첫째, 저 사람이 지금 수분이 부족하구나. 아픈 곳에 수분이 부족하구나. 둘째, 아픈 곳에 세포막이 문제가 생겨서 무언가 세포 내과 외액이 섞이는구나.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딱 도달해도 상담해 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두통이야. 너무 머리가 아파. 그럼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뭘 걱정하냐면 진통제를 먹죠. 일단 머리 아파라면 진통제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픈 걸 바로 가라앉힐 방법이 없어요. 머리가 아프면 잠 못 자죠. 머리가 아프면 밥 못 먹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럼 머리가 아프면 지금 뭐가 문제가 왔을까요? 머리 아픈 그 부분에 지금 세포 점막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 내과 외액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첫째 세포 점막에 문제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세포 점막이 약하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건조하구나. 아니면 거기에 뭐가 눌렸다면 거기에 뭐 용종이나 뭐가 생긴 거겠죠. 종양이나. 그런데 사실 그러기 되게 힘들거든요. 뇌종양을 쉽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통이 심각하게 오래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뇌종양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은 혈관장애, 혈액 부족, 빈혈. 그래서 두통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빈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혈액이 거기 덜 갔어요. 뇌에 출혈이 일어나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출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빈혈인 가능성이 높죠. 그럼 뇌에 혈액이 만약에 50이 가야 되는데
뇌의 혈액이 내가 30밖에 안 가서 20만큼은 어느 모세혈관 넘어가는 모세혈관 내 뇌를 작동하는 메인 메인 장치 뇌의 모든 명령을 하는 중앙 장치 말고는 마주 모세혈관들은 거기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뭐 갑자기 팔을 못 쓰거나 다리를 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는 혈액을 덜 보내는 거예요. 올라오는 혈액이 50이어야 된다 30밖에 안 왔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혈액을 내 몸의 어느 신체 부에서 혈액을 더 쓰는 시점이 되면 두통이 오는 거죠. 그게 언제겠어요? 내가 막 모에 막 몰두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럴 땐 혈액이 평상시보다 많이 점도가 높아져서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통이 오죠.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면은 혈액이 어디로 가요? 소화기관으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머리로 가던 평상시에 그 30마저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부분에 빈혈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늘 내가 머리가 아프구나. 아, 난 생리할 때 머리가 아프구나. 아, 나는 잠을 못 잘 때 머리가 아프구나.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아프고 이런 내 몸의 두통의 사이클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밥 먹고 나서 식후 두통은 뭐가 좋아요? 식후의 두통은 식후에는 내 몸의 혈액이 어디에 더 많이 우선순위로 혈액을 써요? 소화기관, 위, 장. 왜냐하면 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위와 장에 혈액을 써야 되니까 그 머리나 아니면 다리나 뭐 이런 데도 피가 덜 가겠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바로 못 뛰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위장관을 잘 운동시켜주는 영양을 먹어주면 돼요. 소화를 도와주는 걸 먹어주면 돼요. 소화제를 드신다던가 이스티비칼디를 드신다던가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런데 밥 먹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머리가 아파.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평소 혈액순환이 약하신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혈관이 잘 운동을 해요. 그러나 잘 때는 어때요? 움직임이 낮보다 훨씬 적죠. 낮에는 아무리 내가 안 움직인다고 해도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앉았다가도 1시간 안에 일어나거나 그러나 잠은 6, 7시간을 내가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낮보다는 덜 움직여요. 내가 덜 움직이기 때문에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혈관 운동이 약하신 분들은 아침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발을 딱 내디디면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밤새 혈액순환이 안 된 거니까 저혈압이시거나 아니면 혈관 운동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상시 혈관하고 혈액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식후 두통이 심한 분은 이스티비칼디나 소화제나 유산균으로 해결되지만 이게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뭘 드셔야 돼요? 오메가3 드시고 칼슘 드시고 밤에 푹 자면서 밤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오메가3 드셔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언제 드시면 좋아요? 저녁에 한 8, 9시나 9시, 10시쯤에 칼슘하고 오메가3하고 밀크시스라고 이런 거를 잘 드시고 주무시면 아침 두통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나의 통증도 내가 쓰는 영양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가 좋아져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나의 소화력이 좋아져서 혈액 재생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혈관 운동 능력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혈관 운동 능력을 영양으로 해서 내 몸이 스스로 능력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이 들면 자꾸 운동을 하죠. 왜냐하면 그 강제적으로 혈관을 움직이는 방법이 운동이니까. 그래서 뭐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막 이러지만 그런 걸로는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꼭 운동을 해야 된다고는 강조할 수 없지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긴 해요. 확실히 좀 잠을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두통이 있다 그럼 그런 걸 의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걸로 오메가3를 먹어도 안 좋아지고 내가 지금은 밥 먹은 것과 소화 관계없는 한 3, 4시쯤인데 머리가 너무 뽀개지게 아파. 그러면 오메가3랑 또 진짜 그 몸 안의 통증을 잡아주는 칼슘, 칼맥 이런 거를 좀 먹었어요. 한 5알씩 먹었는데
그래도 잘 안 가라앉아. 아니면 가라앉았다가 그거 먹을 때 조금 가라앉았다가 그 다음에 또 아파. 그러면 그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반복적이고 자주 생기는 두통인데 내가 만약에 소화나 혈액 관리를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두통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거에 또 하나 이제 검사 받기 전에 해보면 좋은 건 어깨 뭉침이 심한지. 그럼 어깨를 좀 풀어서 두통이 좋아지면 그럼 어깨에서 이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이 작은 거예요. 어깨가 뭉치니까 여기 목 뒤에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은 맑은 혈액만 올려보내요. 왜냐면 머리는 탁한 혈액이 올라가면 머리의 중앙 집중 기억 장치나 운동 장치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센서로 걸러내요. 그러니까 피가 탁한 분은 어깨 뭉침이 심하겠죠. 어깨 뭉침이 심하면 이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혈관을 막겠죠. 그러니까 자꾸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어깨를 자꾸 풀고 자꾸 어깨를 내리려고 이렇게 올리지 말고 내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깨 뭉침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통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여러 가지 사례로 내 몸에 문제를 밝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치통. 우리가 많이 겪는 치통이에요. 이건 잇몸염증인데요, 주로. 수통의 대부분은 아주 성장기에 충치로 이빨이 아플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은 잇몸염증이에요. 잇몸이 탄력이 좋아가지고 딱 그 치아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할 만큼 잇몸이 힘이 없어. 잇몸이 힘이 없으면 입안에는 엄청나게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얘가 잇몸에 염증을 잘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 마우스워시를 자주 하셔야 되죠. 마우스워시는 양치질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나서도 하고 내가 마우스 스프레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마우스워시를 하든지 마우스워시를 해결할 수 없다 마우스 스프레이로라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수시로 입안에 바이러스를 잡아주시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잇몸이 약하니까 잇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잇몸은 근데 뭐예요? 모세혈관 덩어리죠. 제가 이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이 잇몸이 근데 잇몸이 빨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잇몸이 빨가면서 약간 검은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는 SHM 먹고 그게 없어졌어요. 잇몸이 분홍색이 됐어요. 잇몸이 건강하려면 잇몸이 핑크빛이 돼야 돼요. 잇몸이 빨간 사람들은 그게 다 잇몸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대부분 이빨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잇몸의 염증은 단백질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콜라겐. 그러니까 콜라겐이 모세혈관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모세혈관도 다 그게 그 기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을 유지해주는 혈관이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혈관에 기점막을 탄탄하게 해주는 건 콜라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콜라겐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먹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는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서 제가 그 콜라겐을 계속 먹어줬는데 최근에 제가 한 1년째 지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작년 한 11월쯤부터 제가 SHN을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니까 나도 지금쯤은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SHN을 11월인가 어쨌든 작년 겨울부터 좀 뜸막하게 먹었는데 또 마침 TNA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걸 파트너들이 달라서 주다 보니 내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단백질을 잘 먹고 몸의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니까 그냥 안 먹었어요. SHN을 거의 안 먹었는데 딱 2달이 지나니까 잇몸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손톱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콜라겐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저는 몸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영양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째 콜라겐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하루에 그냥 한 번 정도 먹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은 한 2번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한 번에 열알 정도 먹거든요. 그래도 금방 손톱이 두꺼워지고 잇몸이 훨씬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잇몸이 이렇게 약간씩 불편한 것들이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잇몸 염증은
단순히 오메가3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백질도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내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이 그 콜라겐이 잘 합성이 안 되는 그 뭔가 체인 고리 하나가 잘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SHN을 드시고요. 나는 원래 그건 있어. 근데 내가 단백질을 잘 안 먹어서 잇몸이 약해진 거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단백질하고 비타민C를 잘 드시면 잇몸이 튼튼해져요. 모세혈관이 이게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잇몸 색깔로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잇몸이 튼튼하면 치통은 거의 안 생기죠. 그 나머지 치통은 충치니까 그 충치는 이제 이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충치로 이빨이 아픈 것까지 영양으로 해결한다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많은 통증이 생리통인데 이 생리통은 생리할 후는 아니고 대부분 생리하기 전부터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생리 중에 하루나 이틀쯤 될 때까지 제일 심하죠. 생리 시작한 날부터 이틀쯤 전부터 되게 많이 그 심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외출도 못하고. 근데 생리통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자궁에 있는 이 막이 벗겨져 나오는 거잖아요. 자궁에 있는 막이 벗겨져 나오는 건데 그게 벗겨져 나오면서 우리가 생리하고 코피는 사혈이라 그래요. 죽은 혈액이라 그러는 거죠. 죽은 혈액이기 때문에 흘려도 괜찮다 그러지만 그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리가 나올 때 나의 생혈이 나오지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내 몸에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혈액이 부족하니까 혈중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통증을 관리하는 칼슘하고 오메가3의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리통에는 WX도 좋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좋고요. 칼슘 마그네슘도 좋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WX 먹고 완전 좋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칼슘 마그네슘만 먹고 좋아지는데 WX 칼슘 마그네슘 먹고 생리통이 좋은 줄 몰랐는데 WX 먹고 생리통이 좋아진 사람들은 대부분 빈혈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철분하고 구리가 들어가면서 통증이 잡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통증에 따라서 이런 원인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혈액 균형이 깨져서 생리통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WX랑 오메가3만 잘 드셔도 한두 달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생리통을 모르고 사시잖아요. 그리고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빈혈이에요. 근데 이 생리통이 심할 만큼 빈혈이신 분들은 갱년기 전에 반드시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생리가 끊기면서 갱년기에 생리가 끊기면서 생리통은 없어지는데 갱년기 증상이 엄청나게 나타나죠. 갱년기 증상은 전부 빈혈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지금 12살이다, 15살이다, 뭐 그래서 생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얘네들 전부 빈혈 치료하셔야 돼요. WX, 오메가3, 칼슘, 이스트비, 유산균 이렇게 먹이면서 단백질 이렇게 먹이면서 혈액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생리통이라고 누구나 다 생리통에 걸리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통증 중에 가장 많이 오는 통증, 관절 통증.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없죠. 나이 든 사람들이 관절 통증이 있죠. 지금까지 보신 통증 중에 두통, 뭐 생리통, 치통도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 중에 하나지만 주로 생리통, 모든 통증은 젊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생리통도 15살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통도 뭐 20살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관절 통증은 다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거죠.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관절 통증은 대표적으로 수분 부족으로 오는 통증이에요. 수분 부족으로 오는 통증인데 그러면 이 수분 부족을 물만 먹으면 되냐? 아니요. 단백질 대사를 오랫동안 못하신 분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서 갖고 가는 통증 중에 하나가 관절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 통증은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잖아요. 그 연골이
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골에 그 연골이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수분 단백질 덩어리인 거예요, 얘가. 그 뼈처럼 단단하지 않은 수분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 관절의 그 수분 단백질 덩어리인 연골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얘가 마르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얘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뼈와 뼈 사이 간극이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 이 관절과 관절 사이 뼈들이 만나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 통증은 내가 지금 관절이 아프다.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이미 3개월 전, 6개월 전, 1년 전에 10년 전부터 무언가 나는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분 단백질 대사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화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절 통증이 심한데 무릎 관절이 심하다 그런 것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게 나이 들어서 관절염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성장통을 앓은 사람들이 관절염이 더 자주 와요. 더 잘 와요. 그러니까 성장통과 관절 통증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통증이 뭐예요? 성장판이 관절 끝에 있잖아요. 성장판이 관절 끝에 잠깐만요. 성장판이 이렇게 관절이 있으면 여기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런 데 성장판이 있잖아요. 얘가 뼈가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뼈가 자라면서 연골은 계속 유지하니까 뼈가 자라면서 키가 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뼈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혈액이 필요해요. 혈액이 여기에 많이 가야 돼요. 성장하는 시간에. 그런데 혈액이 잘 못 가는 거예요. 평상시엔 안 아픈데 성장통은 언제 와요? 운동이 하고 난 다음에 애가 많이 밖에서 뛰어논 날 아니면 스트레스 받은 날 뭐 이런 날 소화 안 된 날 이럴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혈액이 뼈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나 혈액 부족으로 성장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장할 만큼 피가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관절이 손상되지 않을 만큼 관절이 건강할 만큼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의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과 관절염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그럼 내가 많이 걸을 때 아픈지 평상시엔 괜찮은지 내가 소화가 안 될 때 아픈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될 때 아픈 관절통은 뭐 소화제를 먹으면은 그날로 가라앉는 관절 통증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암의 사업 시작하고 많은 관절 난 무릎이 너무 아파. 무릎이 너무 아픈데 아파서 조금만 걸으면 난 다리가 아파. 이런 분들도 보면 이스티비, 칼디, 오메가3로 그 무릎 관절 통증 잡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아픈 게 아니고 이분은 어때요? 소화가 안 돼서 늘 그쪽에 영양 부족으로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주면 무릎 통증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20, 30대에 아직 관절이 연골이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는 나이에는 저는 이스티비, 칼디, 오메가3로만도 저는 그냥 그 통증 관리를 해주죠. 그리고 40 넘으면 관절의 연골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몸에 글루코사민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몸의 수분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을 안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면 글루코사민이 남들보다 빨리 줄어들고요. 내가 커피랑 술을 마셨더라도 커피를 마시면 그날은 물을 한 4리터를 마신다든지 내가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셨으면 내가 단백질하고 오메가3 칼슘을 내가 3일 동안 소화제를 먹어가면서라도 더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 몸에 사이클을 자꾸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글루코사민이 잘 안 줄어들어요. 많이. 어차피 글루코사민은 나이 들면 줄어드는 나이예요. 지금 제 나이에는 제 30대보다 글루코사민이 줄어드는 나이예요. 제가 잘 먹어도. 그게 우리 몸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조차도 관리를 안 하니까 물도 조금 먹고 커피는 마시고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가 안 돼요? 관절에 연골이 생성이 안 되죠. 글루코사민이 있어야지 연골이 생성되는 거니까. 그 연골이 생성이 안 되니까 자꾸 나는 다리는 쓰죠. 게다가 요즘에는 운동을
하도 권장하니까 제가 볼 때 운동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하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물을 안 먹어요. 단백질을 안 먹고. 저는 이제 살도 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두세 달 됐어요.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한 지. 근데 막 한 달에 3번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중에도 마지막 주는 못 가는 날이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번 필라테스 하는 게 저의 지금 유일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필라테스 하는 날도 제가 꼭 엑세스 아미노를 먹고 가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일단 한 300cc 이상 먹고 운동하는 중간중간 먹어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운동이 끝날 때까지 운동하고 와서 또 먹어서 그냥 한 1리터를 그 중간에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물 수분 공급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운동 와요. 제가 필라테스 가면 이제 개인으로 하니까 앞뒤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잖아요. 아무도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되게 사람들이 저렇게 그 자기 몸을 못 느끼고 사는구나. 남들이 주는 정보는 받아들여서 남들이 하는 거 필라테스가 좋다, 운동이 좋다고 하지만 운동하면서 물통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고요. 운동하면 물을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2리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하면 3리터 먹어야 되고 술 마시면 4리터를 먹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전 커피에 대해서 늘 여러분께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한 잔에 물 6잔. 그러니까 거의 1리터예요, 그게. 그렇게 마시면서 커피를 마셔라. 그러고도 칼슘, 마그네슘 보충해 줘야 되거든요. 오메가3랑.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몸의 수분 단백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연골이 얼마나 많아요? 척추 다 연골이죠. 척추는 감자뼈 같이 두꺼운 뼈 사이사이에 다 연골이잖아요. 그리고 경추 여기도 연골이 중간중간 있죠. 이 경추 뇌랑 연결되는 경추부터 저 꼬리뼈랑 연결되는 요추까지가 우리 온몸의 운동신경 세포를 다 관장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잘 드셔야 되겠죠. 근데 혈관이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척추뼈 사이사이 연결 다 혈관이 연결돼 있죠. 왜냐면 척추뼈에서 피를 만드니까. 그래서 혈관이 연결돼서 거기서 나온 혈관이 팔끝까지 가고 손끝까지 가고 발끝까지 가고 호흡기에 혈액을 공급하고 두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이 자꾸 연골이 줄어들면 통증이 심해지겠죠. 혈액이 덜 지나가니까 혈액이 잘 못 나오니까 자꾸 줄어들면서 그 디스크판이 내려앉거나 척추가 휘죠. 척추가 휘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휘지 않은 한쪽으로는 피가 그래도 나가는데 휘어서 쪼그라든 쪽으로는 피가 못 나가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통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은 양쪽 좌우 균형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세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혈관을 보호하는 모든 그 조건을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등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관절의 연골을 만들어주는 글루코사민이 몸에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타 등등 자잘한 영양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저는 물로 보충하고 관절이 건강할 수 있게 우리 몸에서 보충돼야 되는 영양은 아주 중요한 게 단백질이고요. 수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B3가 만들어져요. 비타민 B3는 단백질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아이라 특히 트립토판, 비타민 B3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뭐가 잘 소화가 일어나죠? 비타민 B3는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효소예요. 그리고 호르몬들이 정상화되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비타민 B3가 잘 만들어지면 내 몸에 호르몬들이 건강해지고 지방 소화가 잘 되니까 얘가 칼슘이나 이런 걸 데리고 단백질 소화를 잘 시켜주면서 얘가 지방과 단백질과 미네랄이 잘 만들어지는 수분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아주 중요한 아이이기도 해요. 비타민 B3가. 그리고 비타민 B5는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비타민 B3하고 비타민 B5는 이 둘 다 관절 건강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팔다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게 되게 인터넷 들여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비타민 B3와 비타민 B5가 내 몸에서 잘 보충되도록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늘 공급해 주는 거죠. 그걸 이스티비로 공급하셔도 되고 B+로 공급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드실 때 꼭 단백질하고 오메가3를 같이 드시고 칼슘이 또 수분 단백질의 주 원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칼슘을 잘 먹으면 어때요? 피부가 촉촉해져요. 그리고 아토피여서 피부가 건조한 친구들도 칼슘을 먹이면 얼굴이 그 막 건조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슘은 수분 단백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에요. 미네랄. 그래서 칼슘, 오메가3 단백질, 비타민 B군 이렇게가 저는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여기 팔꿈치하고 팔꿈치하고 팔목 통증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못 고치죠. 그래갖고 막 이 팔목이 새근새근 거리가 아프다가 어느 날 검지손가락이 안 구부러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팔꿈치까지만 아팠는데 그 다음에 팔목이 아프더니 터널 증후군이라서 팔목을 못 쓰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대부분 어깨 있죠. 어깨, 경추에서 팔목 끝까지, 손끝까지 연결되는 혈관이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꽉 막히면은 내가 팔이 떨어져 나가 죽겠죠. 혈액이 꽉 막히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흐름이 약해질 만큼 여기가 눌림이 심한 게 근육이 뭉치니까 어깨 근육이 뭉치니까 그래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건 손목하고 손가락 팔꿈치 통증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는 방법을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늘 어깨에다가 핫팩을 하시든 뭐 아니면 어깨를 누구한테 마사지를 받으시든 아니면 어깨 운동을 하시건 아니면 어깨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가 있죠? 어깨는 장 운동이 잘 되면 저절로 풀어져요. 그래서 장 운동을 도와주는 뭐 유산균이랑 칼슘이랑 이스티비를 아주 잘 드시든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어깨가 안 뭉치게 도와주면 손끝, 발끝, 팔꿈치 뭐 이런 손끝, 팔꿈치, 팔목 이런 통증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 각각의 부위에 따라 그 내가 어떤 부분 영양이 비교적 다 공통된 게 있지만 대부분 혈관의 문제인 경우가 있고요.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자꾸만 느끼시고 이게 왜 아프지? 내가 이렇게 아팠을 때 칼슘을 먹었더니 좋은데 요번에는 칼슘을 먹었더니 이게 좋았거나 그럼 칼슘이 이게 좋겠네.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자꾸 저는 그거를 훈련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누가 얘기할 때 칼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나도 똑같은 내 몸인데도요. 어떤 어깨 통증이 있는 날은 칼슘으로 해결되는데요. 어떤 어깨 통증이 있는 날은 칼슘으로 해결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막 오른쪽 어깨가 빠져나가게 아팠는데 옛날엔 이게 칼슘 하루에 저녁에 8알 먹고 자면서 자는 동안 뭐 어깨가 가라앉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또 어깨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칼맥을 8알 먹어도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막 자료를 찾아보다가 깨달았죠. 오른쪽 어깨 통증은 간이다. 왼쪽 어깨 통증은 하행결장이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밀크시스를 꼭 추가해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왼쪽 어깨 통증에는 꼭 유산균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가 다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밀크시스과 유산균을 다 같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 부위마다 내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장기랑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통증을 그렇게 자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안 좋아지면 오는 통증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통증이 허리 통증이죠. 뼈는 통증이 없어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다 뼈를 의심하는데 다 근육 통증이에요. 허리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허리는 굉장히 근육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척추는 다 갈비뼈가 어느 정도 받쳐줘요. 그렇죠? 흉추는 갈비뼈가 있어서 힘을 같이 받아요. 그리고 꼬리뼈 아래로는
또 꼬리뼈 그 아래 꼬리뼈 위에 한 두세 개의 척추뼈는 골반뼈가 좀 받쳐줘요. 근데 제일 많이 문제가 오는 게 4, 5번이죠. 4, 5번. 디스크 많이 걸리는데. 그 4, 5번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받쳐주는 데가. 오로지 장밖에 없어요. 장밖에 없는데 그 장이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떨어지죠. 장 운동이 떨어지니까 변비가 오기도 하고 설사가 오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변비 아니면 나는 변을 좀 제 모양을 갖춰서 변을 봤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장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 근육이 약해지니까 변에 문제가 오지요. 장 근육이 약해지니까 장이 빵빵하게 버텨줄 때는 장 근육 운동도 잘 되고 장이 빵빵할 때는 허리 근육이 조금 약해도 잘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장이 내려앉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 기능이 떨어지는 갱년기에 자궁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자궁이 받치고 있던 자리의 위치가 적어들면서 그 힘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그 공간을 우리 몸은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공간을 다 뭐로 채워요? 그거 나머지를 전부 기름으로 채우는 거예요. 지방 덩어리. 그래서 갱년기가 지나면 갑자기 배가 훅 나오죠. 그게 뭐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아니고 어느 날 훅 나와요. 배가 정말로. 그렇게 야 탄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장 근육이 힘이 빠지고 자궁 기능이 약해지면 그 힘을 온전히 허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붙잡고 있는 요추를 붙잡고 있는 그 근육들이 장 근육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장 근육만 약해지겠어요? 온몸의 근육이 다 약해지죠. 온몸의 근육이 다 약해지니까 나이 들면 어때요? 얼굴도 처지고 목도 주름 생기고 여기 팔도 주름 생기고 뭐 살이 다 흐들흐들 하잖아요. 그만큼 내 몸의 모든 근육이 다 흐들흐들 허실허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붙잡고 있는 힘도 떨어지니까 거기선 통증이 오죠. 근육이 약해지면 통증이 와요. 그래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콜라겐을 계속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그 혈액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콜라겐이 혈관 있죠. 혈관의 기점막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나이에요. 콜라겐은. 그래서 혈관 내벽에 기점막이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게 콜라겐이에요. 그 단백질 덩어리가 약해지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자꾸 오고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뭐가 끼고 그래서 혈관 내벽에 상처가 자꾸 생기고 뭐가 자꾸 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점막이 튼튼하면 혈관을 이렇게 맥을 띄워주는 혈관을 움직여서 혈액을 투과해주는 그 힘도 좋아지고 그리고 혈관도 잘 안 망가지고 기초 대사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근육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근육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혈관 근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혈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여러 가지 통증이 있으나 그 통증이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먹으면 대부분 좋아져요. 대부분 좋아지는데 마지막 한 끗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건 이런 부분을 각각의 통증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통증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통증 관리 아주 중요한 거 미네랄이 부족하면 통증이 많아지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내액과 외액의 균형을 잡는 건 미네랄들이거든요. 미네랄들이 각각 자기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서 미네랄들이 단백질과 같이 삼투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투압이 잘 안 되면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혈액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혈액의 균형에 제일 많이 깨지는 게 빈혈이에요. 요즘에 갑상선 질환 되게 많죠. 갑상선 질환인 분들은 대부분 빈혈을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갑상선이 조골세포, 파골세포를 관리하면서 뼈의 생성과 퇴화 이거를 조절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뼈가 왜 중요하냐면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가 중요해요. 뼛속에서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가 건강하지 않거나 뼈 성분이 안 좋으면 피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은 모든 뼈 성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네랄이 혈액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통증에 관여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칼슘, 철분, 마그네슘, 셀레늄, 구리 이런 아이들이 다 들어있는 더블엑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증을 잡는데 굉장히 탁월한 아이고요. 그래서 더블엑스만 잘 먹어도 몸에 통증이 별로 없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난 더블엑스 갖고 안 돼. 그러면 사실은 물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단백질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도 단백질하고 물이 보충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때 일시적으로라도 나의 통증을 관리하시고 싶으면 칼슘과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걸로 통증을 관리하시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낮에 뻥튀기를 먹었어요. 그 입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뻥튀기 먹으면 입이 까끌까끌한 게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뻥튀기를 워낙 좋아해서 뻥튀기를 먹고 입이 까끌까끌해서 근데 저녁에 좀 뜨거운 국물을 먹었는데 금방 끓은 걸 먹었는데 어떻게 첫 숟갈이 딱 그게 입안 뜨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조했던 입안이 뜨거운 국물에 디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이빨 안쪽으로 어느 어금니 안쪽으로 살짝 물집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인 거예요. 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셀레늄을 먹고 잤어요. 셀레늄을 4알을 먹고 잤더니 그 다음날 말짱하게 낫는 거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 잡으시면 일이 절대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망가진 점막을 복구하느라고 내 몸이 또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걸 잘 쓰셔야 되는데 왜 셀레늄을 썼냐면 모세혈관 통증에는 저는 다 셀레늄을 써요. 발가락 통증, 잇몸 통증, 손가락 통증 이런 거에는 저는 셀레늄을 주로 많이 써요. 모세혈관 그 통증에 탁월한 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수분. 수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층이 충분히 존재하면 세포들이 잘 안 부딪히죠. 잘 안 부딪히기 때문에 세포가 보호가 돼. 우리도 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곳에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안 부딪히고 사람이 없는 곳에 하면 좀 편하잖아요. 내 몸의 세포도 똑같은 거죠. 내가 물을 잘 안 먹어주면 세포가 어린이 풀에서 어른 50명이 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을 많이 먹어주면 50m짜리 엄청나게 큰 수영장에 그런 수영장 50m면 긴 건가? 아무튼 그렇게 100m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큰 수영장에 어른 한 5명이 논다고 생각해요. 그럼 재밌죠. 그러면 재밌게 안 부딪히게 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주면 그 60쪽의 세포들이 다 안 부대끼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막이 보호되는 거예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이 수분은 반드시 미네랄 워터여야 되는 거죠. 미네랄 워터여야 얘가 몸 안으로 흡수되죠. 그럼 미네랄 워터인 거랑 아닌 거랑 어떻게 구분해? 우리는 이제 먹어보면 알지만 우리는 사실 알기 때문에 이 스프링 물을 먹는데 보통 일반적인 물을 먹었을 때 배부르다 그거는 미네랄 워터가 아니에요.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건 배가 안 불러요. 미네랄이 들어있고 산소가 잘 들어있는 물은 먹으면 바로바로 잇몸에서부터 위 장관에서 바로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 스프링 물은 500cc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한 번 앉은 자리에 전 500cc 먹거든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배가 안 불러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배불러서 물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은 일단 미네랄 워터가 아니거나 이 스프링 물인데도 그런 분들은 뭐가 망가진 거예요? 물을 받아들이는 수분 그릇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그릇이 복구돼서 수분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20일에서 한 달 걸린대요. 그동안은 먹으면 화장실 가고 먹으면 화장실 가더라도 오메가3랑 칼슘, 마그네슘 같은 걸 챙겨 드시면서 수분을 담을 그릇을 복구시켜주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건강하게 세포들이 건강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덜 나겠죠. 세포 간질에 가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외액이에요. 세포 외액들. 그래서 이런 액들은 다 각각의 영양을 갖고 있어요. 미네랄 이온화된 미네랄들,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 칼슘 이온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거든요.
이거 세포 간 질에게 세포에게 영양 성분들을 챙겨 채워주면 내 몸은 영양을 채워주면 그냥 애들이 일을 잘해요. 내가 그거를 뭐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 기점막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고 혈관의 기점막이 탄탄하니까 혈관 운동이 좋겠죠. 탄력이 있는 것은 운동이 좋으니까. 그래서 근육 탄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점막이 탄탄하고 탄력이 있으니까 그 안도 매끌매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혈액이 잘 지나가죠. 혈액 흐름이 좋겠죠. 그리고 수분 단백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수분 단백질이 몸에 건강하게 잘 존재하고 있으면 세포 내에 수분이 안 마르죠. 이 수분 단백질은 세포막에 존재하면서 세포의 수분을 담아주는 아이거든요. 수분 단백질이 없으면 세포의 수분이 담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포가 마르죠. 세포가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포가 배고프니까 자꾸 어때요? 영양을 찾지요. 그래서 건조하고 수분 단백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식탐이 많아요. 내가 수분이 부족한 건데 자꾸 영양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호르몬 장애가 와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백질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미네랄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 몸의 통증에 다양하게 관여하는 아이들이라 이 균형을 맞춰서 잘 드셔주시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1시간 가량을 완전 집중해서 저에게 또 너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뭐 늘 하시는 얘기고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그러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새롭고 너무나 좋은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다 아시는데 내가 또 너무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듣는 쪽 다 까먹는 사람은 아닌데도 어쩜 이렇구나 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몸은 참 이렇게 유기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연결돼 있다는 서로 작용을 하고 정말 따로따로 그렇게 띄어서 볼 일이 아니라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현대의학의 좀 한계점인데 그런 걸 넘어서 우리가 이제 다 좀 통합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암의사업을 하면서. 근데 진짜 그쪽 건강 공부, 그쪽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공부에서 볼 때 정말 최고봉이신 것 같아요. 이걸 다 통합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인체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면서 참 너무 다 이렇게 와닿는 좀 다시 한번 이 강의는 정말 이렇게 그냥 듣고 좋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필기로 정리를 윤경희 대님 강의는 이제 그 자료가 핵심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을 보면서 이제 디테일한 강의는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이제 내가 들으면서 다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내 공부를 해서 또 내 걸로 만드는 게 정리 노트 만드시면 저도 주세요. 네. 전 노트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 잘하는 또 리더님들이 있으니까 또 맡아서 좀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또 한 번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